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이 방금 전 얘기부터 해야죠. 네, 예, 네 정말 뜨겁다,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소식입니다.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둔 재투표 끝에 이제 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재석 이제 290명이고요.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그리고 한 명 해가지고 무효해가지고 이제 부결이 된 건데요. 예. 자, 이게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시간 순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권을 민주당이 앞서서 제출을 했고요. 예. 이거는 이제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진 건데 지금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양곡관리법의 내용은 이전에 지난주에 김영민 아나운서가 이제 정리를 잘 해줬는데 예. 앞서서 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지난달 말에 통과를 시켰는데 지난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앞서서 오늘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들을 묻겠다. 우리 당 의원들은 당론 찬성 표결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부결이 된 거거든요.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상정, 여야가 결국 입장을 좁히진 못했었습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여는 게 부담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하고 네. 참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이 재의결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많아도 이게 부결된 이유는 바로 이제 거기에 있다라는 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김진표 국회의장 부담을 가졌다? 글쎄 저는 부담을 갖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농민 중에서도 여러 농민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것을 다시 중재안 이럴 이유가 되지도 않을 거고, 왜냐하면 거부권은 이미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게 되지도 않을 건데 계속 시간 끌어가지고서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간호법은 아직 표결에 안 붙여져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간호법에 관련해서는 아직 예.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YTN 라디오 혹은 정면승부 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간호법도 제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 적은 있구나. 네. 언제 봤냐면 대선 후보 TV 토론 사회를 보더라고. 네. 잠깐 악수 한 번 했어요. 악수 2번 했나? 2번 했군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제가 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더 저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돼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분명히 얘기한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또 이게 만일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말들이 많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첨예한 의협과 대한간호협회하고 이게 갈등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간호협회 편을 간호협회의 입장을 살려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냐면 이거는 좀 중간에 서가지고 이게 딱 중재를 해야 되는데 한쪽 이익 집단 편에 섰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는 네. 그렇게 합리적인 인상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의협에서는 파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여기에 핵심 쟁점이 뭐냐면 이 지역사회에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어떻게 되냐면 현행 의료법을 보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류의 예를 들면은 그 요양 간호사라든지 이런 측면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문 간호사의 법적 지위 문제 이런 것과 연관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전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과거 의약분업 사태를 좀 네. 젊으셔서 의약분업이 23년 전이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네. 그렇죠. 그죠? 워낙 그때 어릴 뭐- 때라서. 네. 태어는 났죠. 23년 전이면 제가 8살 네. 그쯤이네요. 네. 나이가 그래도 보기보다 꽤 있네요. 네. 근데 23년 전에 의약분업 사태를 떠올려 그때도 이 약사 쪽과 의사 쪽이 처음에 엄청나게 대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떠올리시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쪽 이익 집단의 편을 드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은 다르거든요. 네. 벼농사 농민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다른 농민들한테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네. 근데 간호사법은 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는 소식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전해주셨는데 이 해촉 이후로는 현직 지자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이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됐고요. 이후 홍 시장이 워낙 거침없는 견해를 밝혀오긴 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와 손절 그리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가리킨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엉뚱한데 화풀이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도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는데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다. 정당에서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하는 걸 넘어서 이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기싸움으로도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고 의견이 있는데 앵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솔직히 네. 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다. 이게 뭐 당원 당규에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례라는 거는 항상 처음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예? 저는 이 논리가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고 보고 자, 그 말을 그냥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믿는다고 칩시다. 그 전례가 없다고 그러면 왜 지금 해촉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일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어제 더군다나 당윤리위 위원장을 이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윤리위 빨리 좀 개최를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 이후에 만약 징계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뭐 해촉을 하든 네. 뭐를 하든 순서는 그렇게 됐어야 네. 돼요. 그 징계에 대한 타이밍도 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진행하는 것. 그 이외에 뭐 정치도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감정이 뭐 개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당대표가 조금 야 이게 뭐지라는 식의 어떤 일 처리는 전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우가 바뀌었어요. 선우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당에서 이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광훈 목사랑 같이 간다. 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는 딱 끊는다라든지 해야지 이게 자꾸 우회적으로 말해요. 당원도 아니래서 뭐 징계를 못 내린다라는 둥 뭐 아니면은 뭐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뭐 이 당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월권이다 이 정도 말고 선을 분명히 긋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같이 하든지 그거야 본인들 선택이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해촉을 하니까 이게 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래 선우도 없다. 전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이번 위촉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관련 사항이 없고 전례가 없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당에서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이어진 소식인데 바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예. 어제 이제 관련 소식은 이제 법원 선고 이야기까지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시간 관계상 이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총 징역이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선고받은 게 눈여겨볼 점입니다.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이 부인을 했고요. 어제 검찰이 윤관석 의원 또 이성만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녹취까지 공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앞서서 이제 소식에서도 최고위원 회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이 관련 발언도 했습니다. 돈봉투 선거가 원내 제1정당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핏대를 세워본 분들 국민적 의혹만 더 커져만 간다 직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또 국민의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이제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면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 왜 침묵하고 있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있었고 또 여당 지도부 인사들의 이딴 실언 이런 여러 악재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사태로 여당이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자, 제가요 오늘 발표된 그 NBS 여론조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주에 한 번마다 네. 전국 지표조사가 목요일 날 오늘 발표가 되거든요. 조사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응답률이 20.4%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ARS 여론조사의 그 응답률은 3% 조금 넘고 네. 4%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는 20.4%인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첫째. 이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예? 34%로 올랐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정당 지지도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33%, 근데 더불어민주당이요 20%대로 떨어졌어요. 28%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정의당은 5%, 정의당은 그래도 꾸준해요. 네. 그냥. 예. 근데 이 20%라는 거는 20%대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사실 지금 뭐 악재라고 말씀하셨고 수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론조사 기간 내에 이 말씀하신 이 네. 뭐 도청 의혹이라든지 실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반영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게
이게 뭐 악재를 벗어나는 수세를 벗어난다. 이것이 그렇게 성립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당이 33인데 그러면 지난 2주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1%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3%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이런 우리가 흔히 악재라고 얘기하는 사건들에 대한 체감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의구심을 짙게 제기하면서도 예. 당 전체에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의 목소리들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이제 당사자들 윤건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수사가 정치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상호 의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권이 대미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든 것 같다.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검찰이 캐비닛에 두었던 수사 내용일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영화가 생각이 나요. 더킹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캐비닛에서 꺼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또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뉴스쇼에 나와서 검찰이 야당 탄압 목적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 송영길 대표까지 전현직 대표가 이제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곶감 빼먹듯 수사한다 말도 나오고 있고 이 시기가 좀 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그럴 수도 있겠죠. 시기가 묘하다. 그런데요. 시기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수사. 저는 일단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시기가 의심된다고 해서 수사 내용까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저는 묻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기가 묘하다? 이것과 수사 내용의 적확성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의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다. 예? 정의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의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가 아닌가.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시기가 의심된다고 해서 수사 내용의 적합성은 또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앞서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전개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극복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소식인데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이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방 분야 핵심 5대 과업 중에 하나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5대 과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11,000km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5대 과업 중 상당수가 이게 처음에 5대 과업이 2년 전 2021년에 나온 건데 상당히 진척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지난달에 북한이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불리는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헤이를 공개하면서 5대 과업 중에 아직 개발이 공개되지 않은 건 핵 잠수함과 초대형 핵탄두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1주년이 된 날이고 또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 111주년을 이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을 북한이 선택한 의미는 뭘까요? 뭐 언제 북한이 미사일 쏠 때 무슨 시점 선택하고 쐈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어디 아픈가? 뭐 체중이 요새 많이 늘더니 좀 어떻게 됐나? 왜 한동안 안 쐈거든요. 그러다 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시기가 아니라 고체 연료로 쐈을 네. 가능성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미사일을 쏠 때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게 이 액체 연료는 앰플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앰플화에 완전히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앰플화가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체 연료로 성공적으로 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극심한 식량난에 뭐 국방력 강화 아니 원래 북한은요 김씨 왕조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한 거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근데 저 신기한 게 어떻게 김정일, 김정은 둘 다 부자지간인데 같은 돌림을 쓰는지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그 권력 독점을 위해 가지고 핵을 개발한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움. 막 그 뭐죠? 고난의 행군 거쳐가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근데 지금 핵을 포기한다? 그 핵 포기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력으로 핵 개발해서 핵을 포기한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면 핵을 개발해서 네. 우크라이나는 핵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갖다 둔 걸 오 하다가 그냥 세계 3위가 된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의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럼 남아공은 핵을 개발했는데 핵을 포기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일단 핵 개발할 때 도와줬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포기한 거는 뭐냐면 6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수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경제. 근데 북한은 수출로 먹고 산 나라도 아니고 그 자기네 왕조가 꼭 국가라고 생각할 텐데 김정은이는 근데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개발을 할 텐데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지금 고민거리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고체 연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5대 과업 중에 하나가 수중 및 지상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 관련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달부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이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탈북민들 중 이제 당시에 이제 796명 중에 희망자 80명 또 기존에 검사했던 40명 중 방사능 수치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 등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제 이번 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당시 이제 방사선 피폭 검사를 2017년과 2018년에 한 바 있는데 예. 당시엔 피폭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통일부가 지난 2월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다음 달에 자료 조사에 착수한다는 건데 정부의 이번 탈북민 피폭 전수조사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요. 탈북민 우리 국민입니다. 네. 탈북민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을 돌볼 의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피폭 여부 제가 볼 땐 피폭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 넣고 자신들의 왕조만을 위해서 마치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진보를 주장하는 단체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진보의 가장 핵심 개념인 인권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면 바로 그런 진보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측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오늘 소식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이우영 아나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